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 감상의 세계,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까지 교과서 110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음악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악곡을 듣고 역사와 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르네상스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는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그렇다면 왼쪽에 보이는 이 비석이 음악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질까요? 두 번째로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건물들이 어떤 느낌인지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을 음악 시간에 보여준 건 음악과 관련이 있어서 보여줬다는 뜻일 텐데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고대 시대는 기원 전부터 4세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최초에 인류는 말보다 노래를 먼저 했다고 해요. 신호를 주기 위해서 혹은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또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음악을 사용하였고 이후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악을 꼭 배워야 하는 학문으로 여겼다고 해요. 물론 잔치나 술을 마시면서 노는 유희를 즐길 때 또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음악을 사용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이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꼭 음악이 필요하다. 음악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에는 음악이 이 인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인간 자체를 교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은 에토스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토스라는 말이 성품이라는 뜻의 옛 그리스어라서 거기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둘 다 에토스론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치만 둘이 아주 세부적인 면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생각이. 어떻게 달랐냐면 여기 왼쪽에 A 학생과 오른쪽에 B 학생 이렇게 입장으로 갈라졌는데 이 A 학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었어요. 물론 음악이 물론 인간의 인격 형성과 인간을 교화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치만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의 구분이 없이 둘 다 제각각의 역할대로 다 인간의 좋은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구분할 필요 없이 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치만 플라톤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좋은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아주 엄밀한 과정을 통해서 채택된 좋은 음악만 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나쁜 음악은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척돼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나는 플라톤에 좀 생각이 가까운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니야, 나는 나만의 철학이 있어.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로 된 노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죠. 자, 바로 이 노래입니다. 세이킬러스의 노래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로 전해지는 노래로 기원전 100여 년경에 만들어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은 노래입니다. 세이킬러스가 죽은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설과 음악을 담당하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라는 설이 있는데 여기 비석에 있는 내용 하면서 음길이, 높이, 가사가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기보법, 당시의 기보법대로 악보의 요건을 갖추어서 잘 기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오선보의 음표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러면 2000년도 더 된 노래, 무슨 내용일까?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살아있는 동안 빛나라. 그대여, 결코 슬퍼하지 말라. 인생은 찰나와 같으며 시간이 곧 마지막을 청할 테니 라고 나와 있네요. 2000년보다 더 된 노래인데 이렇게 지금 들어도 여전히 감동적이고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또 다른 책에서는 이 인생은 찰나와 같으며 이 부분을 우리 내일은 없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을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고대 시간이 지나서 중세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중세시대는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약 1000년간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이 중세시대는 예술적으로 보면 암흑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밀라노 침략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유럽 전체에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가 크게 성장을 한 거예요. 모든 예술은 신을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찼고, 그래서 음악도 종교적인 교화나 종교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기악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고 현혹시킨다고 여겨서 교회에서 절대 금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10세기 정도쯤에 여기 보이는 여기 오르간이거든요. 요 10세기 정도에 오르간이 최초로 교회에서 기악음악으로 연주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1000년 동안은 성악음악만 불렸죠. 그래서 주요 장르는 성악이 되겠습니다. 성악음악만 주요적으로 향유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악음악으로 부르는 그 노래, 교회에서 부르는 그 노래는 어떤 음악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성가라고 하는데 이 성가는 초기에는 아무런 화성적인 장식이 없이 단선율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성적인 장식, 화음이 없이 하나의 선율로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9세기 정도에 최초의 다성음악이 등장합니다. 최초로 두성부 혹은 세성부, 네성부의 성부를 가지면서 화음을 가진 다성음악이 나온 것이죠. 그렇게 9세기경 최초의 다성음악이 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대를 거듭해 10세기, 11세기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 다성음악이 좀 더 화려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세시대 말에는 더 이상 이제 종교적 목적을 가진 음악뿐 아니라 세속적인 사랑, 뭐 이런 내용의 시를 가진 시에다가 선율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가 선율을 붙여서 노래하는 음유 시인, 그런 세속음악이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의 주요 작곡가로는 기도 다레조, 기욤 드 마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암흑의 중세시대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1450년부터 1600년까지 약 150년의 시간입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이 시대가 지향하고자 했던 예술적 지향점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울 것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 르네상스의 르는 그 re 할 때 그 re 하는 다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를 다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여기 있는 고대 그리스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그러니까 신만을 중심으로 했던 그 1000년간의 그 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인간의 교화, 인간의 인격을 중심으로 했던 고대 그리스의 문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런 것을 추구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군 전쟁에서 교회가 패하고 교회 권력이 무너지면서 오로지 신중심이었던 철학과 예술이
다시 인간을 중심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대 문화적 배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속 노래가 다양하게 많이 나타났고 기악음악 또한 많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에 다양한 음악이 많이 성행할 수 있었던 계기로는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것이 한몫을 하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악보를 보급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음악은 종교적인 교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의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불렸고 여전히 주요 장르 또한 성악입니다. 성악 음악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음악이 흘러갔어요. 주요 작곡가로는 조스캥 데프레, 팔레스트리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팔레스트리나의 음악에 대해서 한번 감상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앞서서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성가라고 했죠.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는 미사라고 합니다. 그 미사에서 부르는 노래를 다양하게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르첼로스의 미사라는 곡이고 그 중에서도 키리에라는 그 하나의 곡입니다. 유튜브 링크를 걸어준 것을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레스트리나가 작곡한 미사 교황 마르켈로스 중 키리에 잘 듣고 왔나요? 그러면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로 이전 시대에서 배웠던 중세 시대에서는 성가가 최초로 단성 성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9세기쯤에 최초로 다성음악이 발전하면서 점점 시대를 거듭하면서 화려하고 많은 성도가 생겨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악보를 보면 정말로 많은 성보가 생겨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성보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6개, 칸투스, 알투스, 테너르 1, 2, 바스스 1, 2까지 총 6개의 성부가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악에는 당시 르네상스 시대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작곡 기법이 활용이 되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악보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 성부가 한 번에 같이 시작해서 같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선율을 유지하고 따로따로 중요성을 유지하면서 각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대위적이다, 대위적 짜임새를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선율을 자세히 보면 여기 칸투스 시작하는 선율과 알투스 시작하는 선율이 똑같아요. 이렇게 각각의 성부가 먼저 앞서 나온 성부의 선율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여기 주황 색깔 이 부분을 보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모방 대위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모방 대위적인 기법은 르네상스 시대의 전반적이고 아주 대표적인 작곡 기법 중 하나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다시 음악을 들어보고 어떻게 모방 대위적 짜임새가 나타나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음악을 다들 듣고 왔나요? 음악을 들어봤더니 기악음악으로 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만 나오죠?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에 성악음악이 주요 장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양상들이 드러나는 점까지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 바로크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크 시대는 갈릴레오와 뉴턴이 근대 과학을 정립을 하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한 발전과 변화가 있었던 시대예요. 이때는 절대 왕정 체제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이 사진은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보고 느낌을 말했던 그 사진인데요. 네, 맞아요. 아주 교과서 111쪽에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주 화려하고 장식적인 건축 양상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나타나는 화려한 양식이 과연 음악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적에서도 건축 양식과 똑같이 그 특징을 같이 하는데 아주 화려하고 장식적이라는 거예요. 음악도.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바로크, 르네상스처럼 이 바로크라는 시대에 붙여진 그 명칭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크라는 뜻은 바로 일그러진 진주,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이에요. 이전의 시대였던 르네상스 시대에 비해서 너무 화려하고 또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일그러진 진주와 같다, 일그러진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크라는 명칭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많이 발전한 이 음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크 시대엔 어떤 장르가 성행을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주요 장르로는 오로지 성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크 시대 때부터는 기악음악이 엄청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악음악이 더 많이 향유되냐? 그건 아니고 성악이 너무 지금까지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악만을 위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때 기악이 큰 발전을 해서 이제야 비로소 기악과 성악이 대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르가 생겨나는데 어떤 장르가 생겨나냐? 성악에서는 극음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와 같은 극음악들이 많이 생겨나고 기악음악에서도 다양한 장르와 형식이 생겨납니다. 바로 콘체르토와 푸가 이런 장르들이 생겨나는데요. 이런 장르들을 작곡했던 주요 작곡가로는 파헬벨, 비발디, 바흐, 핸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공부해 볼 텐데요.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은 오라토리오라는 장르에 속하는 곡입니다. 오라토리오란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는 극음악 중 하나인데요. 수십 곡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수십 곡의 곡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 극음악의 형태입니다. 그중 핸델의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극음악인 오라토리오에 속합니다. 그중 이 할렐루야라는 곡은 이제 초연 당시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42번째 곡인 이 할렐루야를 듣다가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일어나서 듣습니다. 그렇게 기립을 해서 들은 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서 지금도 할렐루야를 들을 때는 사람들이 기립을 합니다. 이 할렐루야를 링크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들어보니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본 선율이죠. 이 메시아에서도 앞서 들었던 팔레스트리나 음악에서 찾아봤던 특징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대위적이라는 부분인데 이 아래의 설명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위적인 부분은 각 성부가 개별적으로 각각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면서 진행이 되는 대위적인 짜임새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성부가 알아서 그냥 혼자 개별적으로 각각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반대로 화성적인 부분은 모든 성부가 지금 수직적으로 음가가 딱딱 맞으면서 수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모든 성부가 한 번에 하나의 화성을 만들어내는 수직 화성적 짜임새를 화성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에는 화성적인 부분과 대위적인 부분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게 작곡이 되어 있는데요. 링크와 함께 걸어준 시간대를 유의를 해서 감상을 해보면 그 차이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화성적인 부분은 시작부터 48초까지, 대위적인 부분은 49초부터 1분 17초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악곡을 감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감상하고 왔나요? 설명을 듣고 이 곡을 들어보니까 이 화성적인 짜임새 그리고 대위적인 짜임새가 어떤 건지 그 차이점을 극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죠. 자, 오늘 고대부터 바로크 시대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음악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어땠는지 기독교가 패하면서 또 다시 궁정 체제가 성립이 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장르가 성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음악적 특징이 드러났고 그것을 작곡한 작곡가는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전 시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강의를 다시 들어보거나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